가지고 왔고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나쁠 게 전혀 없고요. 보기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읽어볼까? 읽어보자. 시척하자. 그동안 우리는 시에서 시를 형성하는 데 작용한 인물을 두고 서정적 주체, 서정적자, 시적자, 시적 주체 등 여러 가지 용어들을 같이 사용해 왔는데 이제 뭐로 정리하자고 한 거냐면요. 이제는 시적하자로 통일시키자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시적하자라는 표현을 쓰게 된 거고 형광펜 쳐놓으시고 자 그럼 보면 알겠지만 뭐 주체다, 자아다, 자아다, 주체다 이런 거 보이실 거고 두 번째 이런 거야. 서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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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적이다, 시적 어차피 똑같은 말들이야.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싹 한번 정리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는 시적하자라는 표현을 쓰겠다. 그런 얘기고. 두 번째, 시를 효과적으로 이해하는 감상의 시각으로 시적화를 통해 시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알아내거나 느낄 수가 있을 텐데 자, 직접적인 화자의 목소리에서는 감정이 진솔한 간접적인 화자의 목소리에서는 객관화된 시인의 사상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직접적인 진술한 건 여러분 이 얘기야. 오씨, 깜짝이야. 직접적인 진술인 거는 지금 아이패드가 바뀌어가지고 1인칭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간접적인 건 당연히 몇 인칭이겠어? 3인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내신에 나오고 서나 수능에 나오는 게 1인칭 화자냐 아니냐 1인칭 화자가 있냐 없냐 아니면 시적 화자를 원래는 1인칭이어야 되는데 3인칭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야. 됐죠? 자 그럼 봐봐. 직접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게 되고요. 그 감정을 진술하게 표현한다 그랬었고 여기서는 관조적이거나 담담한 어조로 표현하는 게 가능해요. 좀 기억을 해놔야 돼. 자 다시 한번 얘기한다. 1인칭이니까 주관이죠. 3인칭이니까 객관이겠죠. 이 단어들을 기억을 꼭 하자고. 왜냐면 여러분 안 보이면 이쪽으로 와. 왜냐면 여러분 안 보이면 이쪽으로 와 제발. 이 단어들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 문제 풀면 쓸 건데 꼭 틀려요.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경우나 다른 과목은 개념이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좀 보이고 문제 하나하나 푸는데 개념 작동이 명확하게 좀 보인다면 국어는 그게 잘 안 보이다 보니까 자꾸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냥 그래 개념은 개념이지 하고 넘어가. 그리고 문제를 꼭 틀려. 그래서 개념들을 배우셨으면 문제 풀려야 되는데 기억은 해야 돼. 그러니까 쉽게 외우란 얘기야. 오케이? 설명 다 했잖아. 외우셔야 돼. 자 계속 봅니다. 자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시적화자 아까 했던 얘기들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도 아까 했던 얘기들이니까 잘 정리하시고요. 자 그럼 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항상 어떻게 물어본다. 네, 시적화자 시의 표면 직접 내세웠다. 얘들아 자 시의 표면에 직접 내세웠다는 무슨 뜻이라고? 1인칭이라는 얘기야. 또는 3인칭이라는 얘기야. 1인칭 또는 3인칭으로 명시적으로 보여야 돼요. 됐니? 그러면 찾으시면 돼. 봅시다. 시적화자 어디 있습니까? 있죠. 나 1인칭 확인되잖아. 됐니? 따라서 정답 오케이. 됐습니까? 나. 자, 청자 있니? 청자도 있죠. 그럼 봐봐. 북어들이 또 시적화자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럼 이건 뭐야? 대화체라고 하겠죠. 자, 다시 한번. 이 앞쪽에 나는 1인칭 화자고요. 여기는 3인, 여기도 원래는 북어들이 대상물이었는데 북어들이 갑자기 입을 버리고 얘기하니까 다시 여기도 1인칭 화자가 된 거야. 누가? 북어가요. 너는 몇 인칭이야? 당연한 얘기지만 2인칭입니다. 여기까지 됐니? 그리고 1인칭, 2인칭이 바뀌면 서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대화 또는 대화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는 선지고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작품 해석하는 거는 여러분 나중에 내신 시험 범위 이들 위주로 정리 같이 한번 해볼 거고 교과서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교과서 작품들 정리 먼저 해보려고. 계속 7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는데 여기에 누가 화자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 그쵸? 그래서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다 보시면 되겠고 그럼 봐봐.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화자가 주어죠. 주어는 as subject로 쓸 거야. 무엇을? 시적 대상을 뭐하고 있어? 관찰하고 있대.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맞춰가지고 하나씩 써주십시다. 자 시적화자는 드러나지 않았다 알겠어. 자 그러면 대상은 무엇이고 대상은 뭐예요? 대상은 여기서 누구야? 노주인이죠. 노주인의 것들을 전부 다 혹은 노주인 주변을 전부 다 뭐하고 있어? 관찰해서 묘사하고 있잖아. 됐니? 그래서 뭐라고 쓰면 될까? 그렇죠.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하자가 뭐라고? 노주인을 또는 노주인과 노주인의 상황을 뭐하고 있다? 관찰하고 있다? 깔끔하죠. 결국엔 이게 이 지문의 주제야 얘들아. 그래서 주제를 적을 때 어려워하실 필요 없고 주어 목적어 서술어 구조로 보시면 돼요.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하자가 대상을 관찰하고 있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 구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필기 정리하시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가와 나의 시적 하자가 표면에 드러나냐 드러나지 않았냐. 자 시적 하자를 찾아봅시다. 자 가의 시적 하자 있니? 모르겠죠. 나의 시적 하자 있습니까? 찾아. 어디 있어? 나 있죠. 내가 있죠. 내가 있죠. 나는 있죠. 되셨니? 따라서 정리하니까 어떻게 돼? 그렇죠. 나는 시적 하자가 있고 가는 없죠. 따라서 맞는 선지입니다. 필기도 꼭 하시고 이해하시면서 따라오셔야 돼. 이해하시면서 그냥 보시는 게 아닙니다. 자 넘어가서 볼게요. 상황이나 처지어 73페이지. 자 화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대응 방식. 얘들아 이거는 볼 필요 없이 맞는 선지야. 왜냐하면 자 여러분 상황이라는 건 지금 우리 이것도 상황이야. 그쵸? 그래서 상황이라는 거는 모든 시에 100%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야. 얘들아 고개를 들어봐 라고 하면 고개를 들잖아요. 그리고 앞쪽에 갑자기 차은우가 나타나면 와 무슨 얘기인지 됐니? 즉 화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대응 방식은 없을 수가 없어. 항상 100% 있는 겁니다. 이해됐니? 이것도 100%야. 대신에 내신에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서술형으로 쓰라고 하죠. 자 그럼 여러분 서술형으로 이 작품에 드러난 상황과 대응 방식 적읍시다. 30초 드릴게요. 서술형 문제입니다. 제막매가는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도 항상 나오는 문제입니다. 필기하시고 적어주세요. 자 배우신 학생들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이거죠. 제목에 다 나타나 있다 그랬었고 이 제라는 거는 뭐야? 제사예요. 망은 죽었다는 망이야. 매는 누이야. 그래서 죽은 누이를 제사 지낼 때 부르는 노래 혹은 죽은 누이를 제사 지낼 때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 그럼 상황은 뭐예요? 누이의 죽음이죠. 그럼 누이의 죽음에 대해 자 상황 누이의 죽음이죠. 상황 누이의 죽음에 대해 화자의 대응 방식은 맨 처음에 뭐였어요? 어찌 갑니까? 이걸 우린 무슨 법이라고 한다? 서리법. 그런데 갑자기 뭐야? 처럼 직유법. 사실은 여기에 그 어디에서도 감정 표현은 없거든. 그런데 이러한 표현법들을 비유법들을 쓰게 되면 이유가 뭐야? 그렇죠. 문학은 기본적으로 표면에 드러난 정보도 있겠으나 이면에 드러난 정보를 읽어내는 거잖아. 그럼 이면에 누이의 죽음이니까 당연히 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겠어요. 슬프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니까. 맞니? 그래서 뭐 안타까운 정도를 읽으시면 되겠고. 자 그럼 봐봐. 이 안타까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 미탈찰에서 만날 거라고 기대하면서 해결하고 있잖아. 돌을 닦아서 기다리겠다고 해결하고 있잖아. 그러면 누이 죽음에 대해 혹은 누이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과 해법 또는 누이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과 해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적으면 종교적 승화. 왜냐면 미타찰이라는 것은 종교적 공간이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셨니? 자 이런 식으로 서술형을 적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연습을 하셔야 돼. 이해되셨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냥 따라 하시면 돼. 사실 제 수업은 중학생들이 효과가 제일 좋아요. 그냥 따라오면 되니까. 필기하셨니? 어려운 거 없습니다. 필기하시고. 자, 따라왔어? 필기했어? 안 보이면 얘기해. 안 보이면 이쪽으로 가, 얘들아. 친구가 이쪽으로. 이쪽. 안 보이면 이쪽으로. 저쪽. 저기 잘 보일 것 같아요. 되셨나요? 되셨어요? 또 영혼이 없다. 중간중간 쉬는 시간 많이 드리고, 그냥, 야, 이렇게 하자. 수업 시간에 수업 안 들어도 돼요. 주무셔도 되고요. 핸드폰 하셔도 되고요. 노셔도 돼요. 대신 엄마한테 비밀. 그리고 너무 찌푸리고 있지 마. 하고 싶은 거 맘대로 해도 돼. 공부할 애들은 공부하고, 놀고 싶은 애들은 놀아도 되고, 책 읽고 싶은 애들 책 읽어도 되고, 다른 옆에 애들 피해만 안 주면 돼. 오케이? 너무 찌푸리지만 마세요. 무서워. 오늘 제가 우리 수업 시간 좀 한 30분 전쯤에 잠깐 커피 사서 올라오고 있는데 누가 봐도 내 수강생이 차에서 딱 내리는데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정말 학원 가기 싫은가 보다. 내가 갑자기 너무 미안해져가지고 앞으로 약간 제가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옛날엔 공부를 더 시키려고 그랬는데 아니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옆에 애들 피해만 안 주면 돼. 자 계속 볼게 가와 난데요. 아무도 찾지 않을 거래. 내가 살던 집 툇마루에 앉으면 벽에는 아직도 지워줌이 얼룩져 있대. 자 봐봐. 내가 살던 집이니까 내가 살던 집이면 물론 100%는 아니지만 뭐일 확률이 높아?
고향일 확률이 높아요. 맞죠? 100%는 아니야. 그런데 기억에 남는 곳, 기억에 남는 과거에 내가 거주니까 당연히 고향일 확률이 높고, 아직도라고 하면서 뭐 하고 있어? 지금도 그렇겠지만 고향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잖아. 그럼 첫 번째는 과거 기억이니까 이걸 두 글자로 우리는 회상이라고 적기로 했고요. 자, 두 번째. 그러면서 쭉쭉쭉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 고향에 대한 생각, 고향에 대한 회상 정도겠죠. 근데 이제 이런 거야. 100%는 또 아니야. 그런데 일반적으로 고향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될 확률이 높냐면요. 다시. 고향 생각을 하면 어떤 확률이 높아지냐면, 잘 보셔. 고향 생각을 하면 높아진 확률은 첫 번째 이겁니다. 첫 번째. 그리움.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을 향수라고 해. 고향에 대한 감정, 고향에 대한 슬픈 감정, 향수라고 합니다. 이런 단어도 기억하시고. 자, 그런 얘기를 쭉 하다가 어디까지 갔어? 긴 능선 검은 하늘에 박힌 별 보며. 자, 그럼 봐봐. 자, 지금 아마도 이런 것 같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보니까 아마도 고향 근처에 와가지고, 역시나 고향길이니까 고향 근처에 와가지고 고향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중간중간에 보세요. 서성인다라는 서술어가 있죠. 피하련다가 있죠. 피하련다가 있죠. 근데 봐봐. 왜 피하는 거야? 아마 이런 것 같아. 장길.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없어졌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쇼핑몰이나 아니 백화점이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 백화점에 예를 들면 1층을 가면 내가 번호 물어봤던 누가 있다고 해보자. 예를 들면 내가 썸 탔던 누가 있다고 해보자. 그런데 나랑 사귀었던 여자애가 또는 썸 탔던 여자애가 있는데 내가 막 되게 잘 돼가지고 나타났어. 아, 그러면 당연히 얼굴 보는 게 편한데 내가 모자란 인간이 돼서 나타나게 되면 창피하잖아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런 거야. 장길에 뭐가 있겠어? 고무실 파는 집이 있었고 거기에 딸 아이랑 나랑 썸을 탔나 봐. 전 여친일 수도 있어. 또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데 나만 짝사랑이었을 수 있어. 어쨌든 내 입장에서는 얘를 좋아했던 거야. 그런데 좋아했는데 지금 내 모습이 좀 창피한 거야. 얘한테 보이기에. 그러니까 니네는 이해를 잘 못해. 근데 이제 저도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해를 하게 되더라. 그래서 그걸 어떻게 돼? 아, 지금은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됐니? 그러면서 두엄더미 수북한 쇠전마당을 금줄기처럼 허망한 금정꾼이 됐겠대. 자, 그럼 봐봐. 허망한 금정꾼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금이라는 게 되게 귀한 거잖아. 금을 채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던 거야. 그런데 그게 확률적으로 높을지 낮을지 모르잖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금정꾼들은 코인 채굴업자들, 예나 지금이나. 즉 무슨 얘기야? 리스크가 크고요. 수입이 일관되지 않는 거.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좋아했던 사람 만나기가 창피한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읍내로 가는 버스에 오르려네. 자, 옛날에는 읍내만 해도 시내라고는 표현도 있었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 줄 알아? 읍내는 번화가야. 그나마. 그러니까 시골 기준 번화가야.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니? 우리의 고향 동네에서 여기로 간다는 얘기야. 그럼 무슨 얘기냐? 지금까지는 내가 고향에 아무도 모르게 온 거야. 상상일 수도 있고 실현일 수도 있어. 상상일 수도 있고 실제일 수도 있는데 내가 고향에 와서 왜냐면 그리우니까 아무도 모르게 그냥 보다가 가는 거야. 읍내로. 왜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서울 살고 있잖아. 그러면 서울 가는 버스가요. 자, 봐봐. 당장 여기에서 없잖아. 그러니까 너희 서울 가는 버스나 기차를 타려면 어디까지 가? 버스터미널을 가거나 부산역을 가거나 아니면 뭐 공항으로 가거나 할 거 아니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시골에는 읍내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동네는 서울 바로 가는 게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 내가 살던 동네로 돌아가기 위해서 일단 읍내로 가요. 우리 동네에서 읍내까지 가는 버스를 타고 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은 누구겠어? 밑도 끝도 없이 쫓기든 도망치는 살아온 사람을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얘기를 하겠니? 당연히 얘는 누구야? 시적 화자야. 그럼 시적 화자가 지금 몇 인칭으로 표현된 거야? 3인칭으로 표현된 거야. 됐니? 그러면서 뭐 할 거야? 어쩔 수 없어. 길 잘못 든 나그네처럼 내 인생은 살아갈 거야 라고 하면서 시적 화자의 처지를 얘기하는 거야. 사실 여러분은 아직 이제 잼민이들라서 잘 이해가 안 돼요. 중학교 잼민이들 뭘 알겠어. 완전 잼민이들이지. 그런데 그냥 상상을 좀 해보면 이런 거야. 내 인생이 막 잘 풀리면 어딜 가서도 떳떳하겠으나 정말 안 풀리면 고향이 그립고 엄마 품이 그리우니 고향에 왔다가 엄마 품에 가려고 하다가 내가 안 풀려서 온 걸 보면
엄마도 쪽팔릴 수도 있고 내가 알던 사람들 쪽팔릴 수도 있고 일단은 나는 그런 좋은 기억으로 남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굳이 전 여친 전 남친한테 연락할 필요가 없다. 왜? 안 좋아서 헤어졌잖아. 다시 연락한들 좋아질 일이 있을까? 과연? 또한 내가 잘 됐으면은 인사도 하고 허세까지는 아니더라도 잘 됐다는 소식을 전할 수도 있겠으나 안 됐다는 소식 전해서 원래 알던 지인들하고 내가 좋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어. 내 인생 잘못 돌아왔지만 어쩔 수 없어. 받아들이고 그냥 내 인생 살아갈게. 그래서 우린 여기서 굳이 읽자면 체념과 수용이라고도 읽을 수가 있어요. 왜? 받아들였잖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야 아는 척하는 게 아니라 야 누구야 나 기억나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됐어 여기까지? 자 그럼 봐. 자 지금 가는 화자가 직접 고향을 찾아가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지. 상상일 수도 있고. 그래서 가는 화자가 직접 고향을 찾아가는 상황일 가능성이 있지. 100%인지는 모르더라도.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볼게. 나. 눈을 감았잖아, 얘는. 시작부터 눈을 감았잖아. 선생님, 얘는요? 봐봐. 얘는 지금 뭐 하고 있어? 읍내로 가는 버스를 탔잖아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가 있는 거야? 이동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읍내로 가는 버스를 타는 상황은 딱 하나야. 촌동네였던 우리 고향에서 원래 내가 지금 객지에 나와서 살고 있는 거야. 내가 살고 있는 현재 나의 주소. 객지에 가려고 이동하기 위해서 읍내에 간 거지, 얘는.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고향에서 내가 이동했거나 고향에 있는 그 상황이 훨씬 명확하게 좀 있다고 보셔야 돼. 반면에 여기는요. 눈을 감았잖아. 그럼 얘는 그냥 상상이야. 시작부터 상상이야. 됐지? 그런데 봐라. 눈을 다시 떴더니 마음이 도로 애젓하대. 그럼 무슨 얘기야? 그래. 눈을 감으면서 고향 상상, 눈을 뜨면서 고향 상상 끝이야. 눈을 감으며 고향 상상, 눈을 뜨면서 고향 상상 끝인 거야. 이해됐니? 그래서 정리하면 가는 직접 고향을 찾아가는 상황이고 나는 상상일 확률이 높죠. 회상일 확률이 높죠. 반면에 가는 어떻다고? 고향을 찾아가는 상황일 수도 있죠. 그럴 확률이 높죠. 그래서 정답 오케이. 되셨습니까? 가야 되니? 영상 꼭 봐오세요. 오늘 수업하고 저번 주 놓친 거 다 드릴 거고 영상 보고 모르는 거 있으면 꼭 질문하시고 자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다시 대화체, 대화적 독백체, 독백적 개념 완전 구분이라고 적어주세요. 네, 시작합시다. 자, 여러분이 많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대화가 있고요. 대화체가 있고요. 대화적이 있고요. 독백이 있고요. 독백체가 있고요. 독백적이 있고요. 방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개념이 몇 개만 있었냐면 대화랑 독백이랑 방백만 있었는데 여기에 체와 적이 새로 생겨서 붙은 거야. 수업했던 거 기억나죠? 저기요. 수업했던 거 기억납니까? 표 그리세요. 처음 듣는 친구들은 따라 그리시고 들었던 친구들은 안 보고 그리세요. 그래서 복습을 좀 해주시라고 계속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노트에다 필기하셔도 되고 그냥 받은 교재에다 필기하셔도 돼요. 자, 이거를 단순히 줄글로 우린 외웠다고. 그래서 처리가 안 되는 거야. 그 왜 그러냐? 국어 과목의 역사가 짧아서 그래요. 근데 우리는 수학은 되게 편해하더라고요, 여러분. 수학 수업하잖아. 머리를 질끈 싸매지를 않아. 명쾌해서. 국어도 명쾌해요. 대신에 가르치는 사람들을 몰라서 그래. 평가원이 명쾌하게 다 만들어놨어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얘네는 담화의 상황을 분석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말 나온 김인데, 자, 여러분이 중2 교과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머리털 나고. 나는 외국 살다 왔다. 나는 국어 수업 시간에 잠만 잤다. 한 명도 없잖아. 내가 지금 중2 올라가는 잼민이들 보고 있는데 중2 잼민이 때 여러분은 담화에 대해서 배우셨어요. 담화가 뭐니? 니네 잘못은 아니지만 다 까드셨죠. 발화의 연속체입니다. 아니, 그럼 발화는 뭔데? 자, 문장이 구어로 실현되면 발화고요. 문장이 문어로 실현된 건데 구어는 입구자. 내가 하고 있는 게 지금 구어야. 그러니까 발화는 내가 지금 내뱉는 게 발화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당화 상황이야. 그런데 내가 한마디도 안 하고 이해돼요? 눈으로 글씨로 보이면 그건 문어야. 그럴 문자를 써서 그럴 때는 문장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봐봐. 문장 하나가 아니라 문장 여러 개가 나열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겠어요? 무조건 의사소통 상황이야. 그래서 제가 담화를 이렇게 설명을 했을 거야. 의사소통의 최소 단위. 자, 그리고 나니까 우리가 문법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가 떠올라야 돼. 의문의 정의 뭐였습니까? 의미구문의 최소 단위. 형태소의 정의 뭐였습니까? 의미를 형성하는 최소 단위. 단어의 정의 뭐였습니까? 의미를 전달하는 최소 단위. 문장의 정의 뭐였습니까? 의미를 완결하는 최소 단위.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문법 과목명들이 전부 다 뭐야? 단위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철저하게 체계적이야. 그런데 이렇게 체계적으로 국어라는 과목을 정립이 안 되나 봐. 어떤 수업들에서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여러분 자꾸 이걸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게 아니라 수학적으로 정립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이과적으로 정립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뭉개려고 해. 이제는 그런 과목은 없어. 문과는 이미 소멸이야.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셨으면 자, 이건 담화에 뭘 얘기한 겁니까? 정의를 얘기했잖아.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얘기할 차례는 뭐냐면 담화의 요소입니다. 담화의 요소는 네 가지야. 1, 2, 3, 4. 담화의 요소 1번 뭐야? 자, 저 뭐 하는 사람이죠? 말하는 사람이죠? 그걸 첫 번째 인칭, 화자라고 하고요. 여러분 뭐 하고 계시죠? 듣고 계시죠? 두 번째 인칭, 청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작년에 고3들도 다 틀린 문제가 화자청자와 화자청자가 아닌 걸 구분을 못해. 수학의 두 개를 합하면 합집합 기호를 씁니다. 자, 화자 합집합 청자가 아닌 여집합을 우리는 뭐라고 하기로 했어? 세 번째 인칭 3인칭이라고 하기로 했어. 정보를 분류하자. 여기는 뭐 참여자야? 의사소통 참여자야. 즉 대화 참여자야. 여기는 참여 바깥에 있어요. 여기 첨자로 C라고 쓰는 건 complementary set, 여집합의 약자입니다. 그냥 수학 도구를 쓸 거고 어차피 여러분 수학 도구가 제일 익숙하게 쓰는 도구일 거니까 수학적 도구로 설명할게. 자, 3번 뭐라고요? 전한 메시지, 전한 말. 그래, 전원이라고. 4번은 뭐야? 상황과 맥락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담아라는 것은 이러하다라고 일단 정리를 해주시고, 자, 그러면 마찬가지야. 의사소통. 아, 그렇구나. 담화의 사요소로 와야 돼요. 자, 여기 표 잡아주세요. 그래서 자, 잘 들어야 돼. 여기 있는 애들은 전부 다 담화의 요소 가지고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1인칭, 화자, 2번, 청자, 그리고 3번, 전원, 4번, 상황, 맥락. 이렇게 쪼개서 보셔야 돼. 자, 하나씩 볼게요. 자, 대화는 뭐를 대화라고 하지? 1인칭 화자가 있어야 됩니다. 2인칭 청자도 있어야 됩니다. 화자가 청자한테 전달하는 전원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상황 맥락은 뭐야? 의사소통에 의지가 있으면서 플러스 의사소통이 실현까지 되셔야 돼요. 대화체는 뭐냐면 잘 들어야 돼. 대화체는 문체를 의미해. 자, 문체는 똑같은 말이 아니지만 거의 비슷한 말로 뭐가 있냐면 어조라는 말이 있고 어조는 또 뭐랑 거의 비슷하냐면 의지, 의도라는 말과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화난 어조, 화난 의지와 감정 표출이잖아. 이해되셨어? 그러니까 대화체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의사소통에 의지가 있으면 대화체라고 봐요. 그래서 1인칭 화자가 명시되지 않아도 돼요. 청자가 명시되지 않아도 돼요. 물론 전원은 있어야 되겠지만 얘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건 아니야. 다 필요 없고 의사소통의 의지가 있냐 없냐로 판단하는 게 대화체야. 됐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대화체는 뭐로 판단하는 거다? 의사소통 의지 유무로 판단하는 거야. 백구야 라고 불렀어. 2인칭 청자만 있지만 내가 불렀다는 것 자체가 의사소통 의지가 있는 거잖아. 시적 화자는 없이 백구야 라고 부르고 있으면 얘는 대화체야. 됐니? 자, 그런데 봐. 1인칭이 드러나 있으면 대화라고 볼 수가 있고 선생님 1인칭이 안 드러났는데요? 애매하죠. 그래서 출제를 하다가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쓰인 단어가 논리적인 오류를 회피하기 위해서 쓰인 단어가 대화적이라는 거야. 대화적이라는 건요. 두 개 다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됐어? 그래서 대화는 엄밀하게 화자가 드러나 있어야 되고 청자가 드러나 있어야 되고 전원도 전달돼야 되고 그 상황 맥락 의사소통 의지가 있으면서 실현이 돼야 돼요. 대화체는 뭐야? 의지만 있어도 된다는 거야. 대화적은 뭐야? 대화, 대화체 둘 다 합친 개념이라는 거야. 자, 그럼 독백은 뭐겠니? 혼자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엄밀한 독백은 화자만 있어야 돼요. 청자는 없어야 돼요. 그런데 잘 들어야 돼. 자,
혼잣말인데 니네가 의도치 않게 들었을 수도 있지. 맞죠?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만든 게 독백체야. 그런데 여기서 애매한 건 잘 들어야 돼.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청자가 없으면 독백이라고 합니다. 청자가 있으면 독백을 하지 않는데 평가원은 잘 들어야 돼. 학교 내신에서는 이렇게 하는데요. 원래 더 정확한 게 수능이야, 얘들아. 수능에서는 사실은 청자는 상관이 없어요. 독백은. 수능에서 중시하는 건 뭐냐면 이거야. 의사소통이 실현될 의지도 없고 실현도 안 되면 이걸 그냥 독백이라고 봐. 당연히 내신에서는 전달한 말도 없어야 되고요. 물론 이제 문장 자체는 있겠지만. 그런데 수능 기준으로는 그것도 상관없어. 수능 기준으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의사소통 의지가 없고 실현도 없을 때야. 자, 그럼 봐, 여기서 중요한 거. 아까도 얘기했죠. 독백체가 뭐다? 그렇대. 체라는 건 문체, 의지, 의도니까 상관없어, 상관없어, 상관없어. 뭐라고? 의사소통에 의지가 없어. 그러면 그냥 다 독백체야. 독백적이라는 건 뭘 얘기한다고? 그렇죠. 지금까지 나온 거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됐니? 방백은 뭐야? 화자가 있는데 청자가 무대에 있는 청자가 아니라 관객이에요. 얘는 좀 특이한데 그래서 2인칭이자 3인칭이야. 왜냐면 우리가 무대를 보잖아요. 그럼 무대 위에서 공연하는 사람들끼리 사실은 주고받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무대 공연이라는 걸 전제하잖아. 얘네끼리 2인칭, 2인칭이고 여기 있는 애들은 3인칭이야, 사실은. 그런데 이 3인칭을 뭐로 만든 거야? 2인칭으로 만드는 게 바로 방백이야. 됐니? 그래서 자, 여기 연극하는 배우들이 1인칭, 2인칭인데요. 3인칭 누구야? 네, 관객 3인칭을 뭘로 하는 거? 청자로 만드는 거. 원래 3인칭이었던 관객을 청자로 만드는 게 바로 뭐다? 방백이다.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필기 정리하시고 정확하게 이렇게 기억을 한번 해놓으시고 이게 정말 내가 계속 수업해야 되더라고. 한 번에 정리하세요. 오케이? 한 번에 정리하세요. 오케이? 필기하시고. 자, 이제 그러면 친구와 대화를 주고받는 상황 설정. 그러니까 대화죠. 작가의 시대적 상황에 대한 생각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얘들아, 이제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는 이제 뭐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자, 일제는 망해야 돼. 뭐 공산주의 망해야 돼. 뭐 멸공. 이런 표현을 썼다고 치자. 그럼 이거는 뭐야? 직접이야 간접이야? 누가 봐도 직접이지. 그런데 예를 들면 멸균 우유가 있는데 멸균에다가 내가 멸균 공? 이런 식으로 괜히 멸공이라고 쓰면 누가 나를 혼낼 것 같아가지고 멸균 우유, 멸균 공? 뭐 이런 식으로 알아먹을 듯 모를 듯 써놨어. 이런 거는 간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즉 무슨 얘기야? 그렇지. 하고 싶은 얘기를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직접이고 그렇지 않으면 간접이야. 그럼 봐. 여기 시대적 상황은 뭐겠어요? 여기 시대적 상황은 뭔진 몰라도 보기 보니까 일제강점기구나. 일제강점기에 일본 망해라. 바로 깜빵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이야. 이거는 보기를 제가 좀 해석할 필요가 있겠는데, 자, 내 가슴에 독을 찬 지 오래로다. 자, 주어 나죠. 시적 화자죠. 독을 차고 있대요. 그랬더니 옆에서 벗이 다시 화자가 됐죠. 내가 또 화자가 됐죠. 그러니까 지금 화자 청자라가 번갈아 가면서 벗이 화자였고 내가 화자였으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대화가 진행 중이지.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앞쪽에 있는 여기 친구와 대화를 주고받는 상황 설정은 확인이 되셨을 거예요, 여기에서.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뒤쪽에 나와 있는 그 얘기인데 봐봐. 내가 독을 찼다는 것부터가 나는 지금 이 상황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죠. 부정적인 인식이죠. 그리고 이제 보기를 보니까 결국 이렇게 나온 거거든. 자, 뭐라고 돼 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중요한 단어들 볼게요. 자, 아름다운 남도의 자연과 소박하고 따뜻한 인정 속에 싹 텄대. 새 속에 명리가 있고요. 또 고향집들에서 모란을 만지며 시심을 가꿨대요. 그게 떳떳한 길이었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해석이고 무슨 얘기인지 선생님 잠시만 저 따라올까요? 자, 이거다 얘들아. 자, 일제 상황이라는, 자, 항상 상황과 반응이라 그랬지. 자, 상황. 일제라는 상황이 주어졌다고 하자. 여기에 대한 반응을 경우의 수로 분류해 보세요. 첫 번째는 뭔데? 첫 번째는 친이라는 거예요. 적극적이죠. 두 번째는
완전히 반일하는 거야. 자, 그런데 봐. 반일을 하는 사람 중에 완전히 저항하면서 막 독립군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 있어. 자, 기본적으로 나는 반일, 자, 봐봐. 그런데 이제 중간에 좀 끼어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 이쪽으로 기회주의자들이 있다고 하자. 그럼 기회주의자들은 당연히 뭐 했겠어요? 친일 비슷한 걸 했겠지만 어떻게 보면 수동적이었겠죠. 그럼 여기는 뭐야, 결국에는? 적극적이었을 거고 수동적이었을 거야. 또는 얘는 뭐야? 눈치를 보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런데 이도 저도 아니고 그냥 탈속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잘 보셔야 돼. 자, 일제에 저항을 했냐 저항을 하지 않았냐의 기준을 보냐면 여기는 저항을 했고 여기는 저항은 하지 않았죠. 저항이라는 얘네는 행동을 했고 하지만 여기는 행동을 하지 않았죠. 저항이라는 말이라도 했고 여기는 말도 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보잖아. 여기 있었던 사람들이 이 셋 다 비판했을 수도 있어. 경우의 수 세 가지를 다 비판했을 수도 있어. 됐니? 자, 그런데 얘네까지야 욕을 먹더라도 여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조금 억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방어해 주는 거야. 그래서 얘네가 얘를 비판할 때 그 비판에 대한 뭐를 해주고 싶은 거야? 반박을 해주고 싶은 거야. 그 반박의 근거는 뭐냐면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 더 볼게. 역시 경우의 수야. 반일을 한 사람들도 크게 두 종류였을 거야. 정말 순수하게 반일을 한 사람이 있고요. 자기의 이득 때문에,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그래서 정치 명분을 쌓아서 나중에 해방됐을 때 자기가 정치적인 권력을 지기 위해서 이득 때문에 반일한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냐? 순수하게 반일한 사람들한테는 할 수 없는 얘기지. 하지만 탈속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야. 야, 너희 때때로 세속적인 욕망 때문에 하는 애들도 있었을 거 아니야. 얘네도 세속적인 욕망이 있었을 거 아니야. 나는 탈속을 지키는 게 나한테는 절기고 제일 중요한 삶의 가치야. 그래서 너희가 하는 얘기는 알겠으나 나는 이쪽으로 간 적도 없거니와 나는 여기에서 지킬 것을 지키는 거. 즉, 나를 지키고 순수를 지키고 탈속을 내가 지키는 것이 내 나름대로의 일제에 대한 저항이라고 볼 거야. 또는 내 나름대로의 가치라고 봐줘. 라고 나름 반박을 하는 거야. 이해됐니?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야, 우리 얘네 빼고는 다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얘는 그래도 살려주자. 왜 살려줘? 걔 한 것도 없는데. 아니지. 어찌 보면 다 독립군들 중에서 이득 때문에 정치적으로 그걸 이용한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김일성인가? 그런 애들 보면 분명히 그랬을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속적인 가치 때문에 이걸 한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반일을 했다고 다 나를 비판해? 그건 아닐 수 있지 않니? 오히려 나는 순수하게 탈속을 지킨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공간적 정보를 분류해야 되겠죠. 자, 세속 있고 탈속이 있었지. 자, 그럼 잘 봐야 돼. 이 사람한테 있어서 탈속은 어디예요? 고향집이야, 얘들아. 그럼 고향집을 버리겠어, 안 버리겠어? 당연히 고향집을 유지하려고 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여기까지 필기를 꼭 해놓으셔. 왜냐면 이런 개념들에서 킬러가 나온다니까요. 필기하세요. 자, 이쪽으로 봅시다. 자, 매화 그림자였는데 옛날에 매화 나오면 그냥 절개라고 읽으세요. 우리가 치킨 하면 침이 고이는 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의지와 상반된다 그런 건 없고요. 전부 다 뭐니? 매화, 절개 끝인데 그럼 봐봐. 선생님, 절개가 있고 그 절개와 상반된 상황 있는데요. 그렇죠. 절개와 상반된 상황 찾아. 어디 있어? 눈이죠. 동각이죠. 건곤이 눈이죠. 보이니? 왜? 눈이 왔는데 꽃이 어떻게 펴? 즉, 눈, 실현, 동각, 겨울, 실현, 건곤, 하늘과 땅이 눈, 실현. 실현에도 불구하고 매화는 피어있죠. 즉, 실현이 있죠. 그럼 잘 봐. 절개와 상반된 상황, 실현이 있는데 아쉬움이야? 아니면 극복 의지야? 매화밖에 니 있겠어? 없다는 얘기고 매화는 할 수 있다니까 극복 의지죠. 됐니? 자신의 의지와 상반된 상황이 된 아쉬움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 상반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켜가는 극복 의지로서 매화, 절개의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됐니? 많이 나오는 작품이어가지고 정리를 같이 해드릴게요. 봅시다. 자, 잘 보셔. 매영은 매화의 그림자야. 부딪힌 창에 잘 보셔야 돼. 옥인 금차인데요.
주석 보면 뭐라고 돼 있냐? 미인의 금비녀가 오긴 금차인데 잘 봐. 즉 미인의 금비녀가 어디 있어요? 없지.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비겼으니는 미인의 금비녀에 뭐 할 수 있다? 빗댈 수 있다지. 맞니? 자, 그럼 좀만 더 읽어볼게. 미인의 금비녀에 빗댈 수 있다. 뭐를? 매화 그림자를. 그럼 여러분, 미인의 금비녀는 뭐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겠어요? 원관념이야, 보조관념이야? 보조관념이야. 원관념 뭐야? 매화 그림자야. 그럼 여러분, 매화 그림자를 미인의 금비녀에 비길 수 있다, 빗댈 수 있다지. 그러면 질문. 이거 의인법이에요? 화류법이에요? 판단하세요. 의인법도 아니고 화류법도 아닙니다. 왜? 미인에 빗댔어? 금비녀에 빗댔어? 금비녀에 빗댔잖아. 됐어? 그래서 의인법도 화류법도 아니야. 애들 정말 많이 틀리니까 잘 정리하시고. 두세 명의 백발홍이 검은과 노래인데 이건 요즘의 클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은 여러분 당연히 클럽 못 가겠죠. 저도 못 가요. 클럽 가려면 이제 신분증을 딱 줘야 되거든. 이제 일단 20살 이상은 오케이.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들은 못 들어가요. 그래서 나이가 많아도 안 돼. 근데 옛날 클럽은 일단은 머리가 100발은 돼야 들어갈 수가 있어. 할아버지쯤 돼야 놀 수가 있어. 그래서 이분들은 뭐야? 클럽 들어가서 검은 거 치면서 노래 부르면서 술 한잔 하면서 놀고 있어요. 이렇게 노는 걸 뭐라고 하냐면 풍류라고 합니다. 자, 그럼 봐봐. 지금 시조의 특징이 보이는데 이걸 뭐라 그러지? 삼음절. 초장의 첫 시작이 삼음절. 맞습니까? 오케이? 알아 몰라. 시조의 종장의 첫 시작이 삼음절. 이게 뭐의 흔적이었다? 19체형과 낙구의 흔적이었다. 씁시다. 자, 계속 봐. 그 매화를 뭐에 빗댔어요? 빙자 옥즈. 눈 속이 너로구나. 자, 이건 의인법이 되냐 안 되니? 얘는 당연히 의인법이 돼요. 왜 의인법이냐면 너다라고 2인칭 대명사로, 즉 뭐가 있어? 대화 체지, 대화 의도가 있지. 그럼 대화가 가능한 건 인간만이 가능하니까 당연히 의인법이고, 하나 더 화류법도 되니까 당연히 화류법 되죠. 왜? 눈은 무생물인데 인간은 생물이니까 의인법, 화류법 둘 다 됩니다. 대화체도 됩니다. 그리고 봐봐. 군화는 무슨 법이야? 감정표출 영탄법입니다. 노라 감정표출 영탄법입니다. 말 나온 김에 인가 서리법입니다. 이슬이 서리법입니다. 서리법은 답정너. 답을 정해놓고 괜히 물어보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계속해서 보시면 아치고절, 절개라고 써주시면 되겠고, 너뿐이어야 절개지. 절개를 보여주기 위해서 너뿐이다. 대조라고 써주시면 되겠어요. 됐니? 그럼 봐봐. 뭐랑 대조하고 있니? 그렇죠. 철쭉이나 두견화랑 매화를 대조하고 있죠. 매화밖에 류가 있겠어. 너밖에 없어. 전부 다 대조를 통해서 절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주제를 서술형으로 쓰려면 뭐라고? 대조를 통한 매화, 절개, 예찬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어요.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자, 필기하시고 쉽시다. 자, 우리 77페이지고요. 말 나온 김에 아주 쉽게 가볼게요. 거울 속에는 소리가 없대요. 아, 정말 짜증나게 튀어뜨기를 하나도 안 해놓으셨네. 네, 이상이라는 아저씨가 그런 아저씨예요. 지금 썰러는 북한에 잡혀가셔가지고 뭐 되게 힘든 생활을 하고 계시다라고 이제 썰이 있는데, 좀 뭐랄까, 이제 일제시대에 되게 특이했던 그거를 예술적 가치가 높다 또는 문학사적 가치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제시대에 예술적 문학사적 가치가 높은 것들을 많이 쓰셨고, 대표적으로 여기다 쓰신 건 뭐냐면 이렇게 띄어쓰기 없이 했는데, 뭐 띄어쓰기 없는 효과 같은 걸 물어볼 수도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거다. 제목을 항상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셔. 제목 보셔. 제목이 뭐예요? 거울이에요. 우리 거울을 보면 뭐가 보이지? 내가 보이잖아. 아, 거울을 봤는데 막 차원이 보이는 건가? 칼이나 보이는 겁니까? 자아성찰 하셔야죠, 여러분. 자, 거울을 봤다. 뭐 하고 있는 거야? 자아성찰에 뭐라고 한다? 매개체. 대체적으로 보면 남학생들은 거울이 자아성찰 매개체가 안 되고요. 여학생들도 안 돼요. 보통 여학생들은 거울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생각하는 것 같고, 남학생들은 왜 이렇게 잘생겼지 생각을 하더라고. 여자애들은 충분히 예쁜데 항상 외모에 자신감이 없어. 그래서 맨날 물어봐. 오빠 나 예뻐? 아, 예쁘다고. 그만 물어보라고. 근데 남학생들은 진짜 존나 다 자기들이 잘생긴 줄 알고 헬스장 딱 가면은 다들 거울 앞에서 왜 그렇게들 자기 얼굴을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얼굴 보고 비위가 되게 좋은 것 같아. 저는 화장실에서 제 얼굴 자세히 못 보거든요. 비위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근데 화장실 가면, 특히 헬스장 가면은 왜 그렇게들 자기 거울만 보고 있어. 다들 진짜 엄청 다 비위가 좋은 것 같아. 결국 뭐다? 자아성찰의 매개체다. 그럼 옛날 사람들도 거울 보면서 자아성찰을 했을 텐데, 보세요.
거울 속에는 소리가 없대. 저렇게까지 조용한 세상은 참 없을 것이래. 거울 속에 4개의 귀가 있대. 아하, 보이시죠? 결국 무슨 얘기야? 나라는 거는 거울 속에 나를 보면서 자아성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봐. 뭐가 없대? 귀가 없대. 자, 어떤 귀야? 내 말을 못 알아듣는 딱 한 귀. 귀는 있는데 미안해. 귀가 없다고 아니라 귀가 있네. 귀가 있는데 못 알아먹는데요. 내 말을. 결국 내 말을 못 알아먹으니까 뭐가 안 되는 거니? 내 말을 못 알아듣으면 뭐가 안 된다고 하죠? 말이 안 통한다. 그걸 좀 더 문학적으로 개념적으로 표현하면 소통이 안 된다. 거울 손에 나는 왼손잡이요. 왼손잡이 못 쳐라고. 자, 이 얘기 얘들아. 내가 오른손을 내밀면 거울 속에 나는 누가 돼요? 왼손잡이가 되지. 그 얘기야. 자, 봐. 나는 오른손잡이요. 거울은 왼손잡이요. 벌써 나왔네? 뭐가 나오겠어? 엇박자. 이런 걸 뭐라고 하지? 갈등이요. 즉, 나와 거울 속에 내가 갈등이야. 즉, 무슨 얘기야? 자아 갈등이고 내적 갈등이라고 읽어야죠. 왜? 내가 나와 갈등하는 거니까. 자아 갈등이고 내적 갈등이야. 그걸 명시적으로 어디에서 얘기했어? 여기. 악수를 받을 줄 모르죠. 여러분, 군대를 가면 뭐 여학생들도 군대를 갈 수가 있어요. 앞으로 법이 바뀌어서. 모르지, 그거야. 통일돼서 다 안 갈 수도 있고, 그 나야 몰라. 그리고 갑자기 전쟁 나가지고 저도 군대 가야 될 수도 있어, 여러분. 갔다 온 군대. 자, 그럼 봐봐. 여러분, 군대 가면 이런 걸 시켜요. 야, 거울 봐. 거울 본 다음에 가위바위보를 시켜요. 이길 때까지 하래요. 거울 보고 가위바위보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얘기야. 가혹행위라고 했어, 옛날에 그런 걸. 그럼 봐봐. 거울 속에 나는 악수를 하면 내 악수를 받겠어요? 못 받지. 왜? 나는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손을 똑같이 내미니까. 이해됐어? 그 얘기야. 악수를 모르는 왼손잡이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다 해주잖아. 나는 오른손잡이, 쟤는 왼손잡이, 악수를 못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무슨 얘기야? 나랑 거울 속에 내가 계속 내적 갈등이야. 내가 거울 속에 나를 보는데 정말 때려버리고 싶어. 거울을 깨버리고 싶을 정도로 못생겼어. 같은 내적 갈등하고 있는 거야. 거울 때문에 나는 거울 속에 나를 만져보지 못했구려마는 거울이 아니었던들 어떻게 만나보기라고 했겠소? 그러면 거울에 대한 얘기는 뭡니까? 나를 만날 수 있는 무슨 채? 매개체. 나는 지금 거울을 안 가졌소마는 거울 속에는 늘 거울 속에 내가 있을 거라고 자아도 있고 거울 속에 있는 타자화된 관찰 가능한 자아도 있죠. 잘은 모르지만 외로된 사업에 골몰할 거고 거울 속에 나는 또 참 나와 반대했지만은 닮았겠지. 나는 거울 속에 나를 근심하고 진찰할 수 없으니. 왜? 거울로 보이니까 소통도 안 되고. 자, 봐봐. 왜 진찰할 수 없어? 소통이 안 돼. 하지만 왜 근심해? 갈등이 있으니까. 내적 갈등이 있으니까. 갈등은 있지만 소통이 없고, 즉 해법이 없으니까 답답하다라고 하면서 섭섭하다라고 하면서 끝났어요. 정답 맞니? 맞죠. 특히 어디에 집중하면 섭섭하다. 소망과 상황에 상반된 상황 때문에 섭섭하겠죠. 자, 그럼 봐, 얘들아. 화자의 의지나 소망과 상반된 상황은 뭐겠어? 그렇죠. 자아끼리 또는 거울 속에 있는 자아가 소통도 안 되고 갈등이 해소도 안 되는 그 상반된 상황 때문에 나는 섭섭하다요. 됐니? 맞는 선지. 고생하셨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네? 띄어쓰기요? 이 아저씨는 그냥 안 한 거야, 지 맘대로. 약간 예술적인 그런 느낌이죠. 그 있잖아. 힙합은 안 멋있어. 악뮤. 거기도 띄어쓰기를 의도적으로 한번 틀었잖아. 그 느낌이에요. 들려줘야 되니? 저작권 때문에 못 들려줘요. 넘어갑시다. 자, 계속 봅시다. 진짜 저작권 때문에 못 들려요. 트는 순간 바로 저작권 걸려. 자, 나를 영화한다고 한 때. 뭐야, 나가 어딨어? 영상화한다고 할 때 이연의 경우 아마 위에 있는 거겠지. 화자의 암울한 처지를 강요하기 위해서 어둡게 한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떤 기법이냐면 이제 이런 건데요. 자, 니네 오징어 게임 봤나? 못 보는구나. 재민이라서. 봤니? 볼 수 있어요. 근데 엄마랑 보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을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되게 그 오징어 게임이 특이한 게 뭐냐면 이런 거야. 막 사람이 죽어나가요. 사람이 죽어나가는 상황을 그냥 처절하게 그릴 수도 있고요. 사람이 죽어나가는 상황을 되게 경쾌하게 그리기도 해요. 그럼 이런 게 다 기법적인 부분인데 스포하면 안 되는데 어떤 장면이 있냐면 이런 장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차피 일하니까 성기훈이라는 아저씨가 공유 이름을 모르겠다. 공유를 찾아서 결국에는 찾는데 둘이 딱 마주했는데요. 여기가 되게 음침한 그런 공간인 거야. 맞잖아. 이제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무슨 뭐 올림픽도 아니고 사람들한테 밝혀서는 안 되는 거잖아.
그리고 성기훈이 사실은 공유를 찾는 것도 되게 불법적인 상황이고 공유가 하고 다니는 행동도 사실 되게 불법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의 음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들인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것도 묘사한 게 이런 거다. 공유가 오징어 게임 시즌 1을 보면 지하철에서만 활동을 해요. 야, 대박. 나 방금 해석해냈다. 원래 지하철에서만 딱지치기를 하거든? 그런데 공유가 2화의, 그러니까 시즌2의 첫 부분을 보면, 첫 화를 보면 공유가 지상에 나오네. 지하에 있던 공유가 지상에 나와요. 그래서 공유가 앞으로 또 다른 뭔가 사건을 벌리게 되는 그 공간적인 구분을 해준 거네. 이게 여러분 나이 때는 저도 이해를 못했고, 제가 여러분 나이 때도 어차피 더 이해 못했고, 지금 저도 겨우 해석을 해낸 게 이제 이런 건데, 시즌 1을 보면 공유가 지하에만 있어요. 그런데 시즌 2에서 지상으로 나와요. 그럼 벌써 공유가 뭔가 상황이 바뀔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그거를 공간 가지고 공유의 상황을 바뀜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게 영화적 기법이고 예술적 기법이고 소설적 기법이거든. 그럼 여기 있는 건 너무나 쉽죠. 아무나 처지 강조, 화면 더 어둡게 할 수 있지. 당연히 맞는 선지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얘들아? 뭐 말인지 모를까? 아실 수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다 알게 될 거야. 자, 넘어가서 우리 79페이지. 리을은 풀 한 폭이 없는 화자의 상황이 황량하다. 뭐 요즘으로 치면은 통장에 잔고가 한 82원 정도 남아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화자가 처한 상황이 황량하다. 될 수 있죠? 넘어갑시다. 왜냐면 봐봐. 풀 한 폭이 없다. 두 글자로 뭐라고 하니? 황량이라고 하잖아. 내 상황이 황량하다? 그래. 그러니까 황량한 게 보인다? 될 수 있죠. 얼마든지. 됐니? 그러니까 어려울 게 없어, 얘들아. 넘어가 볼게요. 자, 80페이지입니다. 80페이지. 자, 김수영 시인이 있었는데 서강에 살다 보니까 되게 고단하게 살던 모습을 회복시켰대요. 자, 왜 그런지 잠깐 설명을 해볼게요, 얘들아. 1950년 6월 20일에 6월 20일 제 생일이고요. 6월 25일이요. 6월 20일은 제 생일이었어, 여러분. 6월 25일에 6.25가 있었죠. 나도 모르게 6월 20일 보냈네. 6.25가 뭔지는 알죠, 여러분? 설명 안 해도 되죠, 6.25? 6.25 설명해야 되나요, 여러분, 혹시? 자, 얘기한 적 있지. 지금 중일잼민 한 명이 도덕시험에 8월 15일이 무슨 날인가요? 개천절로 써서 틀려왔다고. 설명 안 해도 알 거니까. 그럼 6.25부터 해가지고 얘들아 봐봐. 전쟁이 언제까지 있었어? 거의 한 1953년까지 있었잖아요. 언제 내 기억이 안 나다. 7월 10일인가? 뭐 그쯤 돼요. 휴전일이. 자, 그럼 봐봐. 거의 3년 전쟁했잖아. 그리고 뭐였어요? 뭐 한 2년 지났잖아. 그럼 벌써 어떻게 했어? 봐. 일제 있었죠. 6.25 있었죠. 전쟁 있었죠. 그 다음은 또 뭐야? 독재 있었죠. 이때 어떻게 살았을란가 모르겠다. 엄청나게 복잡했던 시대겠죠. 그러다 보니까 피폐해졌던 그의 문제들을 해결을 좀 해줬겠죠. 요즘으로 치면은 잠시 휴가 간 거야. 여러분, 영어에서 휴가를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retreat라고요. retreat. retreat라는 말은 또 뭐가 있지? 후퇴. 그래서 전쟁에서 물러나가는 것도 후퇴고 휴가도 retreat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전쟁 같았던 그런 삶에서 잠깐 휴가처럼 보낸 거야, 생활을.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안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긍정을 담아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오래가지 못했대요. 왜? 뭐 때문에? 그렇죠. 줄곧 이상과 현실을 문제 삼으면서 이걸 이렇게 때려박으면 안 되는데, 자, 그의 이상은 뭐겠어? 그렇죠. 뭔가 좀 정상적인 사회를 원했던 것 같아. 근데 현실은 존나 비정상이에요. 왜? 자, 봐라. 자,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부정선거 하면 되냐? 안 되지. 부정선거 하면 안 되죠. 근데 봐. 계엄하면 되냐? 안 돼요. 둘 다 안 돼요. 그럼 둘 다 손잡고 같이 깜빵 가면 돼. 근데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저는 유튜브 폭파해요. 폭파당해요. 양쪽에서 뒤지게 맞아요. 그 얘기야. 그러면 우리는 정상적인 얘기라는 게 되게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예나 지금이나 그랬다니까요. 그때는 뭐였겠어? 독재 현실에 저항하는 얘기를 했겠지. 그래서 아시다시피 역사 시간 하나 배우지 않니? 이 뒤에 몇 년도? 1960년 4월 항쟁이 있었잖아. 그러면서 일단은 그 시절에 독재가 한번 끊기잖아요. 그런데 또 61년에 5.16도 군사 쿠데타가 있었잖아요. 어쨌든 그 시대 전후해가지고 그 복잡했던 시대를 살았던 분이에요. 역사적인 그런 시대. 그럼 봐. 그런 역사적인 그런 시대에 좀 편하게 살고 있었던 자기 자신을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말이라도 해본 거야.
됐니? 할아버지들은 막 페이스북 같은 데다가 열심히 막 정치글 이만씩 올려요. 인스타에도 올려. 야, 스레드 겁나 길어. 스레드에다 소설 쓰고 다 논문 쓰고 있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봐. 고요함은 화자의 상황, 안정 속에 빠져 있는 거 맞죠? 자, 해석 한번 해볼게요. 워낙에 많이 나오는 거니까. 점점점점점. 활자라는 게 뭔지는 모르겠으나 글자죠. 자유를 말한대요. 하지만 여기에 대조되는 나의 영은 죽어 있대요. 자, 그러니? 자, 그럼 봐. 활자는 뭐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 여러 가지인데 저는 여기서 나의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글, 아니면 뭐 문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것 같고 그런 나의 현실은 뭐야? 죽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 벗이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상적 존재고 그대의 말을 고대에 숙이고 듣지 않는 거니까 뭐겠어? 대립되는 부정적인 상황이죠. 마음에 들지 않는 거니까 다 부정적인 상황이죠. 전부 다 마음에 들지 않죠. 자, 봐봐. 사실 얘네는 나한테 안정을 줬던 거거든. 하지만 나는 이 안정을 줬던 것들조차도 부정적이라고 보이는 거야. 왜? 이유가 있어야 돼. 자, 부정적이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뭐였을까? 내가 어떤 상황이라서. 이상적인 목소리를, 행동을 하고 있지 못해서요. 되셨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좀 어려운 문제일 수 있는데 사실 저도 여러분 나이 때 아무 생각 없었어요. 어느 정도로 생각이 없었냐면 진짜 교육부 장관이 그러는 거야. 내가 중3 때 하나만 잘해도 대학 가게 하겠대. 그래서 고1이 됐을 때 저는 하나만 뭐를 잘하려고 했을까? 요즘으로 치면은 브로스타지를 잘하면 대학 가는구나 생각을 한 거야. 그리고 나는 나이스에서 브로스타지를 했어요. 대학을 갔겠니?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자, 그럼 봐봐. 그럴 정도로 생각이 없던 저도 요즘에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거냐면 이런 거야. 내가 오늘 자기 전에 하루를 돌아봐요. 그리고 생각을 해. 나는 과연 후회 없이 오늘 하루를 보냈나? 또는 지금 이 순간도 생각을 해요. 나는 후회 없이 이 순간을 보냈나? 나는 내 인생을 살았나 제대로? 사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갈수록 여러분이 살아갈 날은 줄어들고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여러분은 아직은 성장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죽어간다, 늙어간다는 느낌을 못 받겠지만 정확하게 인간은 25세부터 노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25 이후에는 결국에는 내 인생은 죽어가는 인생이고 내 인생은 계속해서 살 날이 줄어드는 인생이야. 죽음을 인식하는 순간 내 삶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 때부터 저는 그런 고민을 슬슬 하기 시작을 하다가 제가 딱 여러분 나이 한두 살 더 먹었을 때 제일 중요한 내 인생의 문제는 이거였어. 살다 보면 무한공항에서 내일 당장 죽을 수도 있는 거야. 살다 보면 뉴욕 가는 비행기에서 헬기 충돌해서 내일 당장 죽을 수도 있는 게 인생이야. 내가 내일 당장 죽어도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오늘 이 순간 저는 내일 당장 죽어도 여한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 순간이 언제쯤 왔냐면 최근 3년쯤 왔어요. 이 정도 얘기를 해드릴게. 그럼 봐. 이 사람은 내일 당장 죽어도 여한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있으니까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이고 나 이렇게 살면 안 돼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고. 됐니?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야? 나는 죽어 있어. 나는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자아를 일깨우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라는 겁니다. 되셨니? 마지막 집약하는 연애 이렇게 돼 있고 여러분이 이런 거를 수미상관이라고 배우셨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 근데 이 정도면 사실 수미상관이라고 봐야 돼요. 얘랑 얘가 비슷하니까. 자, 학교도 내신 선생님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 근데 이 정도면 수능 기준은 수미상관입니다. 필기하시고 자, 내신 스타일로 작품을 아주 디테일하게 정리하는 거는 이제 내신 시험 범위일 때 교과서 나왔을 때 같이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여기 있는 학생들 학교 교과서 저한테 확인해서 갖다 주셔야 돼. 다음 주까지 카톡으로 알려주세요. 오케이? 선생님 밀착톡에 메모 좀 해주세요. 교과서 알려달라고. 자, 넘어갑시다. 81페이지. 자, 이건 이제 뭔지 생각을 해야 돼, 얘들아. 내가 두꺼비를 알아서 뭐 할 거예요. 자, 그런데 두엄이라는 건 뭐냐면 퇴비인데 퇴비는 뭐로 이루어져 있냐면 동물의 분뇨, 인간의 분뇨, 먹고 남은 음식물 쓰레기 이런 것들을 싹 다 모아가지고 그 시절에 퇴비로 준 거야. 잘 자라라고 농작물들이. 그럼 당연히 썩어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겠지. 썩은 내가 풀풀 나요. 실제로 썩어 있어요. 그럼 뭐가 꼬이겠어? 당연한 얘기지만 파리가 꼬이겠는데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여기에 지금 뭐가 있냐면 두꺼비가 있어요. 두꺼비 예쁘니 못생겼니? 두꺼비가 예쁘다고 키우는 참 특이한 사람도 있다. 말 그대로 특이한 거죠. 우리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두꺼비는 못생겼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 못생긴 두꺼비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에헴 하고
파리를 잡아서 파리를 뭐하고 있어? 괴롭히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두꺼비는 누구 보고 깜짝 놀랐어? 백송골을 보고 깜짝 놀랐죠. 지금 무슨 얘기야? 먹이사슬이지. 백송골은 송골 매를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그러면 당연히 먹이사슬상 매가 두꺼비를 먹고 두꺼비가 파리를 먹을 텐데, 자, 이거는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은데요. 자, 피라미드 구도죠. 이해되니? 그 결국 무슨 얘기야? 두꺼비가 파리를 착취한다. 우리는 이걸 뭐라고 읽을까? 우린 이거를 탄관 오리들이, 중간에 있는 관료들이 누구를? 백성들을 착취한다라고 읽어요. 자, 그런데 이 백성골은 또 누구겠어? 탄관 오리를 통제하는 애들이니까 고급 관료 또는 암행 어사 같은 애들이겠죠. 결국 뭐니? 그렇지. 두꺼비가 약한 애들한테는 강하고 강한 애들한테는 약하잖아. 그래서 두꺼비의 약간 강약을 비판하는 거야. 주제는 뭐다? 약간 강약을 비판. 그럼 얘는 두꺼비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이 시대의 얘기일 수도 있는 거죠. 약한 사람한테 강하고 강한 사람한테 약한 애들. 됐니? 약간 강약을 비판하는 거다. 필기하세요. 되셨죠? 질문. 그 얘기야. 그럼 봐봐. 부정적 상황 극복 의지야? 부정적인 대상 비판이야. 부정적인 대상 두꺼비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비판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 더 나갈게. 그러면 두꺼비를 이렇게 비판하고 있다. 두 글자로 무슨 자라고 하지? 풍자라고 해요. 자, 다시 한번 쓰자. 풍자는 뭐가 풍자야? 1번. 원관념 숨기고 보조관념만으로 표현하는 거. 풍자는 뭐가 풍자야? 2번. 비판이 있는 거. 됐니? 하나 더 나가볼게. 원관념 숨기고 보조관념만으로 표현하는 이걸 뭐라고 하지? 상징이에요. 다시. 상징은 원관념 숨기고 보조관념만 표현하는 거. 그 중에서도 풍자는 비판이 있어야 풍자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필기 정리하십시오. 개념 정리하십시오. 도움 되는 거 맞니? 맞아요, 틀려요? 돼요? 안 돼요? 너무 쉬워요? 생각하고 말해주신다고요? 아, 감사합니다. 드디어 대답을 받았어요. 되게 신중한 타입이구나. 화자가 대상을 만날 수 없는 정황. 자, 어떤 정황인지 보세요. 볼 필요도 없네. 누이 동생의 죽음이죠. 대상은 누구야? 누이 동생이죠. 만날 수 없는 정황은 뭐야? 무덤이니까. 죽음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판단하는 연습을 해야지. 여기서 누이 동생의 죽음이라고 무지성으로 외우시면 안 된다니까. 어떻게 하시는 거다? 판단하기 위한, 해석하기 위한 근거를 잡아가시자. 되셨죠? 필기 되셨으면 넘어가서 82페이지요. 자, 파초와 내가 처한 상황이 차가운 겨울밤인 것을 보니 시련과 고난의 상황에 놓여 있대요. 그럴 수 있죠. 왜? 차가운 겨울밤이다. 시련과 고난이다. 누가? 파초와 내가 처한 상황이. 파초와 내가 처한 상황. 자, 봐. 여러분 보시면요. 파초, 너라고 불렀죠. 그리고 나도 있죠. 그런데 나와 나는 너를 위해 종이 되겠고 우리의 겨울을 가리우자라고 마지막. 파초와 내가 처한 상황이 차가운 겨울밤. 근데 여러분 봐봐. 추우면은 좀 힘들잖아. 시련과 고난이라고 당연히 읽을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괜찮은 선지 되겠습니다. 질문. 자, 넘어가서 83페이지. 인가의 앞마당을 넘보는 까치는 단절하고자 하는 대상이다. 자, 잘 읽어봐, 얘들아. 자, 전신이 넘은 까마귀. 까마귀는 까치와 다르다. 자, 얘들아 잘 봐. 까마귀야. 근데 봐. 뭐랑 다르대? 까치랑 다르대. 그럼 다르다니까 이걸 무슨 조라고 합니까? 우리는 대조야. 까마귀는 뭐하고 있습니까? 멀리 보고 있죠. 시야가 멀다. 시야가 멀다. 옛날에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나? 넷플릭스 있나? 여기 넷플릭스 없구나. 내 아이폰 아니야. 자, 넷플릭스 보시면 지금도 있는데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첫 화에 나와. 거기에 어떤 애가, 되게 영리한 애가, 주인공이 먼 산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걸 지나가던 양반이 보고 얘기를 해요. 종놈이 시야가 멀면 인생이 괴로운 법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 꼬맹이가 대답을 해.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이래요. 그래서 너는 어느 집 종놈이냐라고 물어보니, 저는 어디 종놈이다라고 얘기하고 헤어지고 가는데, 거기에 이제 행남아범이라고 거기서 머무르면서 살던 사람이 무슨 일이신가요, 어르신? 이렇게 물어보니까 종놈이 시야가 멀어서 한마디 해줬는데 저렇게 살면 삶이 순탄치 않겠구나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어르신의 손녀딸, 한 명밖에 안 되는 손녀딸하고 그 종놈이 나중에 서로 결혼하네? 결혼해요. 스포해버렸네. 미안해요. 스포하기 싫었는데. 자, 미쳤나봐. 스포하면 안 되는데. 자, 먼 선을 굽어보는 저. 시야가 멀다라는 건 뭐야? 이상이 있다는 얘기야. 이상을 추구하는 존재들의 외적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빛이 살아있어요. 20대의 정우성은 눈빛이 살아있었어. 50대의 정우성은 DM을 보내요. 멋진 직업.
고독한 이마. 20대의 정우성은 고독한 이마였어요. 날카로운 눈매와 부리를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차라리 눈발을 뒤지다가 굴며 죽을지언정 그 저항적인, 그 살아있는 눈빛이 있었다. 절대로 그렇게 DM 같은 거 보내던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 그런 DM을 보내는 존재는 누구다? 까치. 까치. 됐니? 그래. 그러면 여기는 누구다? 이렇게 합시다. 까치. 50대의 정우성. 20대의 정우성. 됐니? 자, 검을 틈 어떻게 해라? 철저하게 검어라. 단 한 개의 길털도 남기지 말고, 단 한 개의 쓰잘데없는 DM 보내지 말고, 좋아요 눌러가지고, 하트 눌러가지고, 플로팅 하지 말고, 겨울 되자 온 세상 수북히 눈은 내려서, 저마다 하얗게 다들 플러팅하고, 인스타에 좋아요 달고 있고, 댓글 달고 있고, 서로서로 플로팅하고 있어도, 어떻게? 나는 말없이 먼 지평성 응시하는 한 마리 검은 20대 정우성이 되리라 하면서 끝냈어요. DM을 보내는 50대의 정우성과 단절하고 싶은 화자의 삶의 태도. 정답. 됐습니까? 그렇게 읽으면 답 나오잖아. 그렇게 읽어. 안 어려워요, 여러분. 선생님, 표현법 잡아주세요. 네, 내신 할 때 할게요. 어차피 그리고 이것도 내신이야. 자, 계속 봅시다. 자, 계속 볼게요. 자연과 조화를 이루냐? 근데 봐봐. 귀뚜라미 새끼가 왜 살뜰히 잠을 깨웠어? 하지만 또 뭐야? 내 뜻을 알리는 저뿐인가 하노라. 애매하죠. 애매하죠. 잘 들어야 돼, 얘들아.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태도는 첫 번째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거야. 자연 친화해야 돼요. 그 속에서 만족하는 안분지족이어야 돼요. 됐어요, 여기까지 여러분? 하나가 더 있는데 뭐냐면 물화일체까지 가주면 좋아. 자, 근데 봐봐. 여기는 자연 조화 이런 게 아니에요. 봐봐. 결국에는 내 뜻이 중요한 거야. 그리고 내 뜻을 제가 알아주는 것 같다는 거야. 즉, 얘는 뭐 하고 있어? 울고 있죠. 나도 어떠고 있어? 울고 있는 거야. 즉, 무슨 얘기니? 자연친화, 안분지족, 자연과 조화 이런 게 아니라, 자, 내 처지를 공감해 줄 수 있는 것이 뭐밖에 없다? 자연 중에서도 귀뚜라미밖에 없다는 거야. 됐니? 그럼 내 처지를 공감해 줄 수 있는 게 자연, 귀뚜라미 없다. 그럼 내 처지가 어떤 데여야? 여기 나와 있죠. 무인 동방. 무인. 아무도 없는 그런 방이야. 즉 무슨 얘기야? 네. 혼자 있는 상황이야. 혼자 있는 게 당연하지 않나? 옛날엔 당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 세대만 해도 결혼을 안 하는 게 되게 이상했던 세대야. 근데 제 세대부터는 결혼 안 해요. 정말 안 해요. 안 하는 애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세대는 더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봐봐.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조선시대도 결혼 안 하면 되게 이상한 시대야. 그럼 결혼을 했기 때문에 혼자 있을 수가 없어요. 한 방에. 근데 한 방에 혼자 있다는 건 무슨 얘기야? 그렇지. 나는 있는데 누가 없는 상황이야? 내 님이 없는 상황이야. 이해됐어요? 이렇게 조선시대이기 때문에 읽어낼 수가 있는 거야. 결국 무슨 얘기야? 내 처지를 귀뚜라미가 알아서 울어준다요. 그럼 자연과 조화를 이룬 삶의 태도가 아니라 내 처지가 글의 주제가 되기 때문에 주제에서 아웃돼서 틀렸다가 되는 거예요. 다시 설명한다. 무인동방이라는 단어에서 주제는 뭐야? 나 혼자 있는 상황, 그것 때문에 내가 울고 싶은 상황. 그걸 자연물을 통해서 표현한 것 뿐이야. 정리하면 뭡니까? 주제. 혼자인 내 처지를 울어서 표현해주는 자연물. 이게 주제야. 그러니까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태도가 아니라 자연을 갖다 쓴 이유는 뭐 때문에? 내 처지를 울어서 표현해주기 때문에. 조화가 아니라.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필기 정리해 주십시오. 됐죠? 자, 3분만 더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대상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태도. 얘도 대상과 조화는 아니잖아. 왜냐면 봐봐. 지금 보면 알겠지만 들이받는다며. 들이받는다는 건 뭐 하는 거야? 저항하는 거야. 역시 조화가 아니라 뭐라고? 저항. 됐니? 그래서 들이받는다 해서 저항을 읽어내시면 되겠어. 대상과 조화를 이루는 게 아니다. 틀렸다. 됐죠? 필기하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는 조화가 있냐? 당연히 조화가 있죠. 왜? 청산에, 녹수에 전부 다 자연이죠. 자연이죠. 절로절로라는 거는 내버려 두겠다는 거니까 순리대로 하겠다는 거고 조화롭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다시 절로절로라는 단어 때문에 순리와 조화를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자연과 조화 맞습니다. 얘는 맞습니다. 되셨죠? 자, 예찬이라는 거는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잘생겼다, 아이고 잘한다 라고 칭찬해 주는 거고, 옛날에는 뭘 가지고 칭찬을 했냐? 야, 자연이 아름답다, 아양을 떤다 라고 칭찬을 한 거예요. 뭐가 아양을 떨고 있어? 천안 만학을 제 집으로 삼아두고 뭐가 남양서 들명성이야? 자연이요. 아, 즉 무슨 얘기야? 자연은 자연 그대로인데 자연을 마치 생명이 있는 것으로 비유한 거죠. 즉 무슨 법 썼어? 화류법.
그래서 자연이 아름답게 막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걸 자연이 아양을 떤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됐니? 그럼 자연이 이렇게 아름답다, 아양을 떤다, 결국 뭐라고 봐야 돼? 자연에 대한 예찬이라고 읽으시면 되겠죠. 정답 그래서 몇 번이다? 예찬이다. 맞는 선지기는. 되셨죠? 선생님 이거 해석이 잘 안 돼요. 내신 작품 들어가면 해석 연습까지 같이 할 거고 이거야. 너희가 자꾸 내신 작품만 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안 돼. 왜 안 되냐면요. 내신 작품 끼키야 중1 때 5작품 가지고 실력 못 길러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내신 시험 범위도 많아 15작품이야. 그러니까 내신 기간엔 그것만 봐야 되겠지만 내신 비시즌 때는 폭넓게 보셔야 돼요. 그래야 외부 지문 대응도 될 거 아니야. 선지에 나오는 그런 것들도. 이해되셨어요? 잘 보시면 되겠고. 선생님 영상 좀 정리해 주실까요? 자, 수업 여기까지 하고